영하 30도 혹한의 병사들은 동상 걸려 쓰러지는데 텐트에서 한우 파티하던 대대장이 낡은 코란도 타고 온 아줌마를 건드렸다간 그 아줌마가 알고 보니 육군 서열 2위 3스타 참모차장이라 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병산. 해발 1400m 고지에서 불어닥치는 칼바람은 바람이라기보다 차라리 날카로운 흉기에 가까웠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초속 15m의 강풍이 더해지자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점을 시험하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이 혹한기 전술 훈련을 실시하는 동계 훈련장이었습니다. 휘오! 귀를 찢을 듯한 바람소리가 산맥을 울렸습니다. 그 하얀 지옥 한가운데 제3공 수특전 여단 15대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째 제대로 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설상 기동과 침투 훈련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설상 위장복을 입은 김일병이 낮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동상을 넘어 괴사가 진행되는 듯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급받은 가죽 장갑은 며칠 전 바위 틈에 끼어 찢어졌고 보급관에게 새 장갑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욕설뿐이었습니다. 김일병은 덜덜 떨리는 맨손으로 꽁꽁 얼어붙은 텐트 지주핀을 땅에 박으려 애썼지만 감각이 없는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만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찍고 말았습니다. 악! 김일병이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뒹굴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피는 흐르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안 해? 대대장님 주무시는데 어디서 개 짖는 소리를 내? 행정보급관이 달려와 군화발로 김일병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눈 속에 처박힌 김일병이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행정보급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5분 내로 텐트 못 치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다, 알았어? 김일병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다시 망치를 집어들었지만 이 지옥 같은 훈련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훈련장 중앙에 위치한 대형 지휘소 텐트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텐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등유 난로 2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가습기까지 가동되어 적절한 습도마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텐트 중앙에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에는 훈련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숯불 향이 배어있는 1등급 한우 등심 구이와 싱싱한 굴무침 그리고 값비싼 양주가 병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석에 15대 대장 지대한 중령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이자 특전사 내에서 알아주는 성골 귀족 지대한. 그는 185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배는 탐욕스럽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오만함과 독선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습니다. 캬, 좋구나 좋아. 이 맛에 훈련 나오는 거지 안 그래, 작전장교? 지대한이 양주잔을 비우며 쩝쩝 입맛을 다시자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작전장교 최대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대장님 역시 대대장님의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고기를 공수해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임마, 이게 다 리더십이야. 리더십 병사들은 굴려야 마시고
지휘관은 먹어야 힘을 쓰는 법이지. 내일 군단장님 오시면 우리 대대가 제일 빡세게 훈련했다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애들 좀 더 쪼아, 알았어? 지대한은 쌈장에 찍은 고기를 입안 가득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기 기름이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텐트 입구에 천막이 거칠게 젖혀지며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중대장 강현수 대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추위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보고드립니다. 강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대한은 씹던 고기를 멈추지 않고 힐끔 강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식사하는데 재수없게 왜 빈손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야? 현재 이중대에서만 중증 동상 환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그중 2명은 발가락 절단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중지하고 환자들을 후송해야 합니다. 헬기를 띄워주십시오. 강현수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대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강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강 대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훈련 중지? 환자 후송? 그렇습니다. 대대장님, 이대로 가다간 애들 다 죽습니다. 장비도 부실하고 식사 추진도 안 돼서 탈진 직전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지대한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강현수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강현수의 이마에 맞고 깨지며 붉은 피와 누런 양주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현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내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야, 이 덜떨어진 새끼야, 특전사가 동상 좀 걸렸다고 징징대? 나 때는 말이야, 팬티 바람으로 얼음물 입수하고 그랬어.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감히 훈련을 빼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지대한은 성큼성큼 다가가 군화발로 강현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퍽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텐트 안을 울렸습니다. 작전장교와 참모들이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대한은 쓰러진 강현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가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강현수, 내일 군단장님 오셔서 내 진급 심사 평가하는 날이야. 근데 뭐? 환자가 발생해. 내 기록에 흠집 낼 일 있어? 걔네들 발가락 몇 개 잘려나가는 게 중요해, 아니면 내 별 다는 게 중요해? 대대장님, 그래도 부하들입니다. 제발.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너부터 항명죄로 영창 보내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서 눈이나 치워. 헬기장 활주로에 눈송이 하나라도 보이면 내가 혀로 하차서 없애야 할 줄 알아. 꺼져. 지대한은 강현수를 텐트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눈밭에 나뒹군 강현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다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대한은 다시 자리에 앉아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에이씨, 밥맛 떨어지게 요즘 젊은 놈들은 군인 정신이라는 게 없어. 군인 정신이. 그때 무전병이 다급하게 수신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대대장님, 3초소에서 보고입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차량 한 대가 훈련장 진입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대한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뭐? 민간 차량? 위병소 애들은 뭐하고 자빠졌길래 민간인이 들어오게 놔둬? 그게 제지했는데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워낙 낡은 차량이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지휘소 방향으로 직진 중입니다. 하, 참나, 가지가지한다. 진짜 어떤 미친놈이 훈련장에 차를 끌고 들어와. 야, 작전장교, 내 총 가져와. 어떤 놈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타이어를 터뜨려 버릴 테니까. 지대한은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텐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얼굴은 붉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아까 강 대위 때문에 상한 기분을 풀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지휘소 앞 공터에는 이미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를 뚫고 낡아빠진 국방색 갤로퍼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녹이 슬어 칠이 벗겨졌고 범퍼는 찌그러져 덜렁거렸습니다. 기익! 갤로퍼가 지대안의 코앞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지대안은 인상을 찌푸리며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내려, 어떤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죽고 싶어 환장했냐? 운전석 문이 열리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화를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이윽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야전 상의를 걸치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는 언뜻 보기에는 등산객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목도리로 칭칭 감아 눈만 간신히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육군 참모차장 반하경 중장이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여군 중대장 출신이자 대테러 작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녀. 역대 최연소로 장군 진급을 거듭하며 육군 서열 2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수행원이나 의전 차량을 거부하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병사들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황병산 훈련 역시 국방부 감사실로 들어온 익명의 투서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자맹 감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대한 중령의 가혹 행위와 횡령으로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하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휘소 주변에 널브러진 병사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동상으로 손발이 퉁퉁 부은 채 눈을 치우는 병사들, 고통을 참지 못해 신음하는 환자들, 그리고 텐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투서 내용은 사실을 넘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대한은 반하경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리여리한 체구에 낡은 옷을 입은 꼴이 영락없는 민간인 아줌마나 길 잃은 하사관 나부랭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허참 별꼴을 다 보겠네. 야, 아줌마. 여기 쑥 캐러 왔어? 아니면 길 잃은 등산객이야? 여기가 군사작전 구역인 거 몰라? 눈깔이 삐었나 표지판 못 봤어? 지대한은 반하경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반하경은 목도리를 살짝 내리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대장인가? 병사들 상태가 말이 아니군. 이 날씨에 장갑도 없이 작업을 시키는 게 규정에 맞는 건가? 그녀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자 지대한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술기운과 특유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감히 여자가, 그것도 민간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자신을 지적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규정? 내가 군대를 알아?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 젖이나 줄 것이지 어디 신성한 훈련장에 와서 재수없게 떠들어. 지대한은 반하경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너 얼굴 좀 보자.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몸 팔러 왔냐? 위문 공연이라도 온 거야?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 텐트로 오면 내가 특별히 비싼 술 한 잔 줄 테니까 곱게 따라오던가 아니면 당장 차 빼고 꺼져. 지대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희롱을 넘어선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병사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하경은 지대한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맹수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보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지대한 중령. 반하경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자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스스로 걷어찼군. 뭐?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지대한은 분노하며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려는 신용을 하며 반하경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확 그냥 그 순간이었습니다. 휘그 퍽.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반하경의 왼손이 지대한의 손목을 낚아챔과 동시에 오른손이 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컥. 지대한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허공에 붕 떴다가 얼음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피 섞인 침과 부러진 이빨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에이. 지대한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반하경은 군화시는 발로 그의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폐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야, 뭐해? 전연 잡아. 쏴버려. 지대한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당황한 대대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며 총구를 반하경에게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라. 그때 훈련장 입구 쪽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대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K1 전차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훈련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대의 헌병대 차량과 무장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저공 비행을 하며 지휘소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헬기의 로터 바람에 텐트가 찢겨 나갈 듯 펄럭였고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이 순식간에 15대 대원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최신형 소총으로 무장한 국방부 직할 특수임무대 SDT였습니다. 지대한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정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급히 뛰어와 반하경 앞에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반하경의 전속 부관 강철민 대령이었습니다. 충성. 육군 참모 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변 경계 확보 완료했습니다. 강철민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황병산을 덮쳤습니다. 지대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장님? 육군. 참모 차장? 반하경은 밟고 있던 지대한의 가슴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눌렀었던 모자와 목도리를 벗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야전 상의에 지퍼를 내리고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티끌 하나 없이 다려진 정복이 입혀져 있었고 양쪽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황병산의 설원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하경은 얼어붙어 있는 지대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3공 수특 전여단 15대 대장 중령 지대한.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모두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재수 없는 년이 바로 나다. 몸 팔러 왔냐고. 아니, 내 놈의 썩어 빠진 군복을 벗기러 왔다. 지대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그의 눈동자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장님, 몰라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아까 자네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뭐라고 했나?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고 했지? 반하경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가죽 장갑을 꺼내 천천히 꼈습니다. 쫙 소리가 나게 장갑을 당겨 낀 그녀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지대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네에게 진짜 특전사의 정신력이 뭔지, 그리고 지휘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 깊이 새겨주지. 반하경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황병산의 혹한보다 더 무서운 피의 숙청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황병산의 칼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대한 중령의 고함 소리로 시끄럽던 제15대대 지휘소는 이제 수백 개의 총구가 만들어내는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머리를 박은 지대한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덜미를 노려보고 있는 반하경. 중장의 시선이 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 사회적인 매장과 파멸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반하경은 천천히 가죽 장갑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대한은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과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쥐새끼 한 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대한 중령 자네가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몸 팔러 온 여자 같다고 했나? 아닙니다. 자, 장군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술기운에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대한은 무릎으로 기어가 반하경의 군화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하경은 싸늘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강철민 대령이 군화로 지대한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어디 감히 차장님의 옷자락을 건드려. 으허엉. 강 대령님. 아니 강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네. 우리 동기잖습니까? 강철민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내 선배야. 부하들 고혈 빨아먹는 흡혈귀 새끼를 동기로 둔 적 없다. 반하경은 허리춤에서 지휘봉을 꺼내 지대한의 턱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술기운? 그래, 자네 입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가 증명하는군. 전시와 다름없는 혹한기 훈련 중에 지휘관이 대낮부터 만취해 있다라. 그것만으로도 즉결 처분감이라는 걸 모르나? 반하경의 시선이 지대한의 뒤쪽에 있는 호화로운 지휘 텐트로 향했습니다. 강 대령, 저 안을 확인해. 충성. 강철민 대령이 헌병들을 이끌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텐트 안에서 와장창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철민이 증거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양주병들과 아직 온기가 남은 한우 등심 접시, 그리고 병사들은 구경도 못한 핫팩 박스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하경이 그것들을 보며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병사들은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판국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여기서 황제 노름을 하고 있었어. 이게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실체라니.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군. 반하경은 지대한에게 다가가 손에 든 양주병을 기울였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갈색 액체가 지대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셔라.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아닌가? 병사들의 피눈물을 안주 삼아 마시니 달던가.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죽을 죄를 지었지. 하지만 자네는 편하게 죽지도 못해. 자네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니까. 반하경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자의 계급장을 떼어내. 충성. 헌병대장이 다가가 거칠게 지대한의 야전 상의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뜯어냈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며 계급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내 계급장. 으아. 지대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군인에게 계급장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뜯겨 나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파카와 방한복을 전부 벗겨. 반하경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차장님, 이 날씨에 옷을 벗기면 얼어 죽습니다. 지대한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32도 맨살이 노출되면 1분 안에 동상에 걸리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반하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지?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고 했지? 나 때는 팬티 바람으로 입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나? 그 대단한 정신력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실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지대한의 두꺼운 오리털 파카와 방한 상의를 강제로 벗겨냈습니다. 지대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속옷 바람이 된 지대한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추워. 살려줘. 얼어 죽을 것 같아. 반하경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통을 기억해라. 자네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낄낄거릴 때 자네 부하들이 느꼈던 고통이다. 딱 10분이다. 10분 동안 그 추위 속에서 자네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봐. 반하경은 지대한을 뒤로 한 채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까 손을 다친 김일병이었습니다. 김일병은 찢어진 손을 부여잡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반하경이 다가가자 김일병은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하려 했습니다. 충성. 반하경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경례는 됐다. 손 좀 보자. 그녀는 김일병의 피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피부와 지식여진 손톱을 보자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무관 어디 있어? 그녀의 외침에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당장 이 병사 후송에 헬기 띄워서 수도병원으로 보내. 손가락 하나라도 잃으면 군의관 자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반하경은 김일병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상관들을 만나서 너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천하의 얼음 마녀 반하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핫팩을 꺼내 김일병의 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최고급 보습 크림을 꺼내 직접 발라주었습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모님 생각과 서러움 그리고 군단 장급 장군의 따뜻한 위로에 감정이 북받친 것입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군인은 아무 데서나 우는 거 아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고개 뻣뻣이 들고 치료 잘 받고 와. 건강하게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김일병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본 반하경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대대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잔병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구도자의 눈빛처럼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하경은 지휘소 앞에 섰습니다. 전 대대원에게 알린다. 현 시간부로 제15대대의 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와!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병력은 즉시 내무반으로 복귀하여 온수 목욕과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반하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대한의 텐트에서 압수한 한우와 음식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식이다. 저기 쌓여있는 고기와 음식들 전부 너희들 것이다. 배 터지게 먹고 마셔라. 단술은 제외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황병산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하경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철민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차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놈의 텐트에서 압수한 장부를 확인했는데 이거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반하경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규모가 크다니? 지대한 중령 혼자서 빼돌린 양이 아닙니다. 일군 사령부 군수처에서 조직적으로 물자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철민이 건넨 수첩을 펼쳐든 반하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민규만. 반하경이 수첩을 탁 덮으며 으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민규만. 그 늙은 너구리가 여기에도 빨대를 꽂고 있었나. 민규만 중장. 육사 출신의 거물급 인사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후신이라 불리는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왔지만 워낙 인맥이 두텁고 처신이 교묘해 법망을 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지대하는 꼬리일 뿐이었어. 몸통은 따로 있었군. 반하경은 떨고 있는 지대한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속옷 바람에 지대한은 이미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추워. 반하경은 헌병에게 눈짓하여 지대한에게 모포 한 장을 던져주게 했습니다. 지대한 살고 싶나? 지대한은 모포를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네 뒤에 누가 있지? 민규만 중장이 시킨 짓인가? 이 보급품 횡령에서 만든 비자금 어디로 흘러갔어? 지대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말하면 저는 죽습니다. 민장군님이 알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자네는 지금 당장 죽어 선택해. 민규만의 손에 죽을지 아니면 내 손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 반하경은 지대한의 눈앞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들이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불어. 그러면 정상 참작해서 징역 형량은 줄여주도록 힘써보지. 하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자네 삼족을 멸할 정도로 탈탈 털어주마. 지대한은 갈등했습니다. 민규만의 보복도 두려웠지만 눈앞에 있는 어른 마녀의 살기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민규만 장군님이 시켰습니다. 훈련용 난방위와 식자재 예산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대한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불량 장비를 납품받고 그 차액을 착복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쯤 강철민 대령의 무전기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차장님,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지금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민규만 중장이 차장님의 월권 행위를 문제 삼아 감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반하경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았군. 빠르기도 해라.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강철민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 안전한 곳에 백업해. 그리고 지대한은 헌병대 지하 벙커에 격리 수용해 민규만 쪽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 붙여.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하경은 헬기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민규만 그 영감탱이가 제 발로 무덤을 팠다는 걸 알려주러 간다. 반하경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황병산의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제 싸움은 일개 대대장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육중한 철문을 열고 반하경 중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화들짝 놀라 길을 터주며 경례를 붙였지만 반하경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육군 군수사령관실이 있는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강철민 대령과 SDT 요원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마치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원들 같았습니다. 군수사령관실 앞을 지키던 부관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장님, 약속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사령관님 지금 중요 회의 중이십니다. 비켜. 반하경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부관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강철민이 부관을 옆으로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반하경은 노크도 없이 사령관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난초 화분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기름진 얼굴의 노신사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육군 군수사령관 민규만 중장이었습니다. 민규만은 반하경이 들이닥치자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 중장 예의가 없구먼. 노크도 할 줄 모르나? 아무리 참모 차장이라지만 선배 사무실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 민규만의 목소리는 능글맞았습니다. 그는 반하경보다 임관 기수가 5년이나 빠른 대선배였지만 능력보다는 정치질로 진급한 케이스였습니다. 반하경은 뚜벅뚜벅 걸어가 민규만 앞에 탁자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황병산에서 확보한 이중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선배 대접받고 싶으면 선배답게 처신하셨어야죠. 민 장군님, 이게 뭡니까? 민규만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일선 부대 행정 착오쯤 되는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건가? 반 중장 자네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군. 그러니까 여자가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행정착오?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과 입어야 할 옷을 팔아먹은 게 행정착오입니까? 지대한 중령이 전부 불었습니다. 시킨 사람이 민 장군님이라고요. 반하경의 말에 민규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지대한 그 멍청한 놈이 헛소리를 했구먼. 고문에 못 이겨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걸 증거라고 들이미는 건가? 그리고 반 중장 자네 월권이야 감찰권도 없이 일선 부대 훈련장에 난입해서 지휘관을 폭행하고 병력을 무단으로 움직였다면서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싶나? 미친 게 육군 참모차장, 훈련장서 난동 이렇게 말이야. 민규만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언론과 국회에도 자신의 라인이 깔려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충고야 충고. 이쯤에서 덮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자네도 곧 대장 진급해야지. 내가 힘 좀 써줄 수도 있어. 우리 서로 윈윈윈윈 하자고. 민규만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권했습니다. 반하경은 그 찻잔을 손등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지고 도자기 파편이 튀었습니다. 민규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에이, 이 건방진 년이. 누가 내 년이야. 반하경은 책상을 짚고 민규만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는 타협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야. 당신 옷 벗길 거라고. 내가 감히? 증거 있어? 지대한 진술? 그거 법정 가면 다 뒤집혀. 장부?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내 뒤에 국방위원장님이 계시는 거 몰라? 민규만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반하경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증거? 그래, 당신 같은 구렁이들은 서류 쪼가리로는 못 잡지.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이려고.
반하경은 뒤로 돌아서며 강철민에게 지시했습니다. 강 대령 병력 집합시켜 지금 즉시 경기도 파주 제1보급 창고로 이동한다. 민규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파주 보급 창고. 거긴 왜? 왜긴 왜야 당신이 빼돌린 물건들 거기에 숨겨놨잖아. 오늘 밤에 민간 업자한테 넘기기로 되어 있다며? 현장을 덮쳐서 물증을 확보하면 그 잘난 국방위원장도 당신을 커버 쳐주지 못할걸. 사실 파주 창고 거래 정보는 지대한의 스마트폰 문자 내역을 강철민이 포렌식하여 알아낸 따끈따끈한 정보였습니다. 전현 막아. 경비대 불러. 민규만이 다급하게 인터폰을 눌렀지만 이미 반하경은 바람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외곽의 폐공장 지대.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민규만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보관하는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 여러 대가 라이트를 끄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안에 다 실어야 해. 민간인 복장을 한 덩치들이 박스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제1군단 보급품이라는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신형 방한복과 전투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민규만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들과 사설용역업체 직원들이 몽둥이와 가스총으로 무장한 체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오늘따라 너무 조용합니다. 시끄러워, 빨리 실어. 민장군님이 오늘 무조건 빼라고 했단 말이야. 작업 반장이 재촉하는 순간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날아갔습니다. 쾅! 뭐야? 먼지 구름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방색 레토나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온 것입니다. 끽! 차가 멈추고 반하경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작전복 대테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벅지에는 권총 홀스터가, 가슴에는 단검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3단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니들 뭐냐? 어디 식구야? 조폭 수십 명이 쇠파이프를 끌며 반하경을 에워쌌습니다. 좋기 3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반하경은 손목을 돌리며 3단봉을 촤라락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다. 불법 군수물자 반출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한다. 저항시 실력 행사하겠다. 육군? 하하. 미친 여자가 군인 놀이하러 왔나 본데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기어와. 얘들아, 교육 좀 시켜줘라. 작업 반장의 신호에 조폭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버려. 가장 먼저 달려든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반하경은 피하지 않고 파고들며 쇠파이프를 쥔 사내의 손목을 3단봉으로 가격했습니다. 빡! 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반하경은 지체 없이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 찼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하경은 춤을 추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적진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3단봉이 번뜩일 때마다 조폭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인간 병기라 불렸던 그녀의 무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이, 이 괴물 같은 년이. 뒤에서 칼을 든 놈이 기습하려 했지만 반하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놈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코뼈가 주저앉으며 놈이 나뒹굴었습니다. 단 5분. 3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뒹굴며 신음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반하경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작업 반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장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나 건드리면 민장군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반하경은 반장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민규만?
그 영감탱이는 지금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겠지. 자네가 여기서 불법 거래한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강철민과 SDT 대원들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원 체포해. 물건들 전부 압수하고. 강철민의 지시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반하경은 바닥에 떨어진 제1군단 보급품 박스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구스다운으로 만든 최신형 방한 내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병산의 병사들이 낡은 깔깔이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 이 좋은 물건들은 암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하경은 방한 내피를 꽉 쥐었습니다. 이거 전부 회수해서 내일 아침까지 전방부대에 보급해 단 한 벌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차장님. 반하경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꼬리를 잡았으니 몸통을 쳐야지. 그녀는 국방부 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민규만은 체포되겠지만 그를 비호하는 더 큰 세력인 정치권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하경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지키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전장에서 등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반하경은 잠시 액정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하경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 중장. 지금 당장 멈춰. 자네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 줄 알아? 민 장군을 건드리면 여의도가 뒤집혀. 반하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여의도가 뒤집히든 청와대가 뒤집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장관님도 선택하십시오. 정의의 편에 서실지 아니면 부패한 쓰레기들과 함께 쓸려나가실지. 뚝.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자. 다음 목표는 국방위원회다. 그녀가 다시 레토나에 올라타자 강철민과 부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뒤따랐습니다. 설원을 달리는 늑대 무리처럼 그들은 또 다른 사냥감을 향해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5층 국방위원회 회의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실내를 하얗게 밝혔다.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이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육군 참모차장 반하경 중장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반하경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오태식 의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오태식은 민규만 중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방산업계의 거물들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는 부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오태식이 마이크를 잡고 책상을 쾅 내리쳤다. 반하경 증인 지금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 육군의 별셋이라는 사람이 절차도 무시하고 남의 부대 창고를 때려 부수고 민간인을 폭행해요. 이건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오태식의 고함 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여당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며 야유를 보냈다. 맞습니다. 당장 옷 벗기세요. 이게 군인이야 깡패야. 하지만 반하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자신의 입 앞으로 당겼다. 위원장님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뭐야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셨습니까? 군수사령관 민규만 중장이 조직적으로 횡령한 물자가 국경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절차 따지다가 그 물자들이 넘어가면 그 책임은 위원장님이 지실 겁니까? 반하경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오태식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야. 증거 있어. 민 장군이 횡령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 훌륭하신 분을 모함하는 거 아니야.
반하경은 발치에 두었던 검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다. 지퍼를 열자 낡고 해진 군용 방한 장갑과 찢어진 깔깔이 방한 내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게 뭐 쓰레기를 왜 국회에 가져와? 이 쓰레기가 바로 지난주 황병산에서 우리 아들들이 입고 있던 장비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이 이따위 쓰레기를 걸치고 동상으로 손발이 잘려나갔습니다. 반하경은 다시 가방에서 최고급 구스다운 내피와 발열 조끼를 꺼내 오태식의 면전에 흔들었다. 그리고 이건 어제 파주 창고에서 압수한 물건입니다. 원래 병사들에게 갔어야 할 이 최고급 장비들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 뻔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원장님이 아끼시는 그 훌륭하신 민규만 장군의 뒷주머니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다. 오태식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다. 아니, 뭐 보급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장군을 범죄자 취급해. 그리고 자네 태도가 그게 뭐야. 국회의원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여자라서 봐줬더니 기고만장해서 말이야. 오태식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다. 이래서 여자는 고위직에 앉히면 안 돼. 감정적이고 앞뒤 구분 못하고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국회에 와서 도끼를 부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반하경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식 위원장님, 방금 그 발언 국군 여군 1만 5천 명과 대한민국 전체 여성을 모독하신 겁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 내가 틀린 말했어.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건방지게. 오태식이 삿대질을 하려던 찰나 반하경이 마이크를 잡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건방진 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히 3스타 장군이 국방위원장에게 당신이라고 칭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그 국민의 아들들이 얼어 죽어갈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심판해.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내 부하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용서 못해. 반하경은 자신의 정복상의 단추를 풀었다. 옷 벗으라고 했나? 그래, 벗어주지. 하지만 내가 벗는 건 군복이지 군인 정신이 아니다. 이 계급장이 없어도 나는 내 병사들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금배지 떨어지면 뭐가 남지? 시정잡배 사기꾼 범죄자 그것뿐 아닌가. 반하경은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 상의를 벗어 오태식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펄럭. 묵직한 정복이 오태식의 얼굴을 정통으로 덮쳤다. 으악,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비 불러. 저 미친 여자 끌어내. 오태식이 발광하며 소리쳤다. 국회 경비대원들이 달려왔지만 반하경은 그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손대지 마. 내 발로 나간다. 반하경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당당하게 국회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오태식의 욕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국회 본관을 나서는 순간 생중계를 보던 국민들은 이미 반하경의 팬이 되어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반하경 신드롬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진정한 참군인이다. 저런 분이 국방부 장관 해야 한다. 오태식 쓰레기. 하지만 여론의 지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이제 국회 모독죄와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서게 될 처지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더 치명적인 칼날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반하경이 국회를 뒤집어 놓은 그날 밤. 서울 용산구의 안전가옥. 그녀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자택 구금 상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길길이 날뛰며 그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어두웠다. 오직 모니터 화면만이 반하경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부관 강철민 대령과 특전사 시절부터 그녀를 따르던 정보 부사관 출신 최 상사가 함께 있었다. 차장님,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헌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강철민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반하경은 캔맥주를 따며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들은 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겠지.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놈들도 있어 조심해야 해. 반하경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회원제 룸살롱. 오태식 의원과 풀려난 민규만 중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악귀와 같았다. 민장군, 그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 체면이 뭐가 됐어.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고. 오태식이 위스키 잔을 던지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형님. 반하경, 그년이 그렇게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확실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민규만은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사내를 불렀다. 들어와. 방문이 열리고 흉터투성이의 얼굴을 한 거구의 남자가 들어왔다.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이자 현재는 청부 살인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독사였다. 이 친구가 깔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반하경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할 겁니다. 확실한가? 요즘 세상에 암살이라니 뒤탈없겠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증거 하나 안 남기는 친구입니다. 오늘 밤 반하경은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겁니다. 오태식은 그제야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줘. 감히 내 얼굴에 옷을 던진 대가를 치르게 해주라고. 새벽 3시 안전가옥. 정막을 깨고 미세한 유리창 절단 소리가 났다. 반하경은 소파에 기대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깨어 있었다. 셋 아니 넷인가. 프로들의 기척이었다. 일반적인 헌병이나 경찰이 아니었다. 살기를 숨긴 진짜 사냥꾼들. 거실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독사가 반하경의 심장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 순간 피우웅 퍽. 반하경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번개처럼 몸을 굴렸다. 총알이 소파 가죽을 뚫고 박혔다. 기습이다. 독사가 외침과 동시에 반하경은 테이블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짝. 잿더리가 독사의 이마를 강타했다. 독사가 주춤하는 사이 반하경은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맨손이었지만 흉기를 든 4명의 암살자를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강 대령, 최 상사 일어나. 반하경의 고함에 옆방에서 대기하던 강철민과 최 상사가 뛰쳐나왔다. 이 새끼들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강철민이 달려들어 놈들 중 하나와 엉겨 붙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반하경은 독사와 1대1로 맞붙었다. 독사는 명성대로 강했다. 그의 단검이 뱀의 혀처럼 반하경의 급소를 노리고 들어왔다. 씩씩. 반하경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옷깃이 찢어지고 팔뚝에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파 공작원 출신인가 칼 쓰는 솜씨가 제법이군. 하지만 넌 군인의 명예를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쓰레기일 뿐이야. 닥쳐라, 죽어. 독사가 맹렬하게 찌르기를 들어왔다. 반하경은 피하는 대신 과감하게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었다. 푹. 독사의 단검이 반하경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반하경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박힌 칼을 무시하고 그대로 놈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졸았다. 반하경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동맥이 조여지자 독사의 눈이 뒤집혔다. 잘 가라, 지옥에서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 사죄해라. 우드득.
섬뜩한 소리와 함께 독사가 축 늘어졌다. 그때였다. 차장님 위험해. 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반하경의 앞을 막아섰다. 다른 암살자 한 놈이 반하경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이다. 탕탕. 강철민의 몸이 2번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복부와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강대령. 반하경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쓰러지는 강철민을 받아 안으며 놈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이었다. 내 놈들. 절대로 살려보내지 않겠다. 반하경은 바닥에 떨어진 독사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조준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의 본능이 총구를 인도했다. 탕탕탕. 3발의 총성이 울리고 남은 암살자 3명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다. 그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다. 반하경은 피투성이가 된 강철민을 끌어안았다. 강대령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차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꼭 이기십시오. 강철민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안 돼. 강철민 정신 차려. 의무대 구급차 불러 빨리. 반하경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최 상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반하경은 피 묻은 손으로 강철민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강철민의 피와 섞였다. 슬픔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오태식 민규만. 내 부하의 피값을 치르게 해주마. 내 손에 죽는 걸 감사하게 여길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아 주겠어. 반하경은 어깨에 박힌 단검을 제 손으로 뽑아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지혈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피 묻은 칼을 쥐고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법과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강철민은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다. 반하경은 수술실 앞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멈추면 강철민의 희생이 헛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안전가옥 지하 무기고에서 장비를 챙겼다. 방탄조끼를 입고 각종 화기와 폭발물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영화 람보나 코만도를 연상케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 상사가 옛 707 전우들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대장님, 전원 집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12명의 예비역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저녁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얼음 마녀의 호출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온 의리파들이었다. 상대는 국방부와 국회 그리고 그들의 사병들이다. 자칫하면 반란군으로 몰려 사형당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사람은 가라. 반하경의 말에 그들은 피식 웃었다. 대장님, 섭섭한 말씀 하십니다. 지옥 훈련도 같이 받았는데 지옥 가는 길도 같이 가야죠. 오태식, 그 돼지놈 멱다러 가는 겁니까? 신나는데요. 반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는 하나다. 놈들의 심장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오태식과 민규만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데이터 서버, 그것은 여의도에 있는 한 사설 보안 업체의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었다. 작전명 심판의 날 게시한다. 오전 9시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 위치한 보안업체 아이언 쉴드 본사. 평화로운 출근길에 갑자기 검은색 밴 3대가 건물 로비로 돌진했다. 와장창. 유리문이 박살나고 연막탄이 터졌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반하경과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뭐야, 테러야, 도망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반하경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탄을 쏘며 길을 텄다. 지하 5층 서버실까지 3분 안에 돌파한다. 저항하는 경비 병력은 무력화시킨다. 건물 경비원들이 가스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특수부대 출신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반하경 팀은 파죽지세로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5층 서버실 앞에는 중무장한 사설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오태식이 고용한 또 다른 사냥개들이었다.
침입자다 사살해. 총격전이 벌어졌다. 좁은 복도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반하경은 엄폐물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 사격을 했다. 최 상사 폭파 준비해. 설치 완료. 폭파. 콰광.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반하경이 뛰어들었다. 손머리 위로. 서버실 안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던 기술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손을 들었다. 반하경은 메인 서버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데이터 복사해 민규만, 오태식 그리고 관련된 놈들 명단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서는 경찰 특공대와 군 병력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반하경 중장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복사 완료됐습니다, 대장님. 반하경은 외장 하드를 챙겨 품에 넣었다. 이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밖은 물샐 틈 없이 포위됐습니다. 최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반하경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도망간다고 했나? 우리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나간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거다. 반하경은 서버실 구석에 있는 방송 송출 장비를 보았다. 이 건물은 증권방송국과 회선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 상사, 이 회선 공중파로 연결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전 방송사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해킹 툴 쓰면 10분 정도는 강제로 화면 띄울 수 있습니다. 좋아, 연결해. 지금부터 내가 앵커다. 오전 10시. 드라마 재방송과 뉴스가 나오던 전국의 모든 TV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는 피 묻은 방탄조끼를 입고 한 손에 소총을 든 반하경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 국민이 경악했다. 거리의 전광판, 식당의 TV, 스마트폰 화면, 모든 곳에 그녀가 등장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반하경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지금 반란군 수괴라는 누명을 쓰고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직 내 조국과 내 부하들이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뜯어먹히는 현실입니다. 반하경은 품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는 국방위원장 오태식, 육군 군수사령관 민규만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연루된 방산 비리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의 방한복을 팔아먹고 불량 총기를 납품받아 수천억 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암살하려 했고 제 부하를 총으로 쐈습니다. 화면에는 오태식과 민규만이 나눈 대화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 내역이 스크롤되며 지나갔다. 국민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는 오늘 군복을 벗을 각오가 아니라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저들 부패한 별들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아들들 병사들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반하경은 카메라를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오태식, 민규만 잘 보고 있나? 지금 밖에서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어.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쾅쾅쾅. 방송실 문을 부수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손 들어 엎드려. 방송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그 10분의 방송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그들은 촛불 대신 횃불을 들고 외쳤다. 반하경을 석방하라. 오태식을 구속하라. 부패 장군 몰아내자. 대통령실도 더 이상 사태를 관망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오태식과 민규만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차에 연행되어 가는 반하경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후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물결을 보며 생각했다. 강 대령 자네가 흘린 피 헛되지 않았어.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됐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오태식과 그 배후의 진짜 권력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반하경을 제거하기 위해 교도소 안으로 자객을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장송곡 같았습니다. 반하경 중장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 대신 2034라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의 장군이 하루아침에 미결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독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태식과 결탁한 구치소장은 그녀를 고의적으로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혼거실에 배정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들어가. 교도관이 반하경의 등을 떠밀어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컹. 문이 잠기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3평 남짓한 방 안에 5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폭행, 살인, 미수 등 온갖 죄목으로 들어온 소위 센 언니들이었습니다. 방장이라 불리는 여자가 껌을 씹으며 반하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전직 조폭 행동대장 출신으로 왕언니라 불리는 거구의 여성이었습니다. 뭐야, 이 새님은 뉴스에서 보던 그 별 아니야. 야, 별이 여기 떨어지니까 그냥 똥별이네. 인사는 안 박냐? 방장의 말에 주변 죄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어머, 장군님 오셨대요. 여기선 계급장 말고 주먹이 법인데 어쩌나. 한 여자가 반하경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반하경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방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인연이 귓구멍이 막혔나. 야, 신입 교육 좀 시켜줘라. 군기 좀 잡아야지. 방장의 눈짓에 행동대원 격인 독사라 불리는 깡마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춰둔 날카롭게 간 칫솔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군님 군대에서만 굴러서 사회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얼굴에 스크래치 좀 나봐야 정신 차리지.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칫솔대를 반하경의 얼굴을 향해 그었습니다. 휙. 그 순간이었습니다. 뻑. 반하경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왼손으로 독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어 꺾어버렸습니다. 아! 독사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하경은 비명 지르는 독사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쳐 기절시킨 뒤 쓰레기 봉투 던지듯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정적.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장은 씹던 껌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 제법인데 그래봤자 여긴 군대가 아니야. 쪽수 앞엔 장사 없어. 얘들아 밟아.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반하경에게 그들은 훈련되지 않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방 안을 미꾸라지처럼 누비며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명치 인중 관자놀이. 퍽퍽퍽. 단 3번의 타격음이 들리고 3명의 죄수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방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장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사람을 어떻게 해? 반하경은 천천히 방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방장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 기술을 배운 사람이다. 너희 같은 양아치들이 덤빌 상대가 아니야. 살려줘. 반하경은 방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사주했지? 교도관이 시켰나? 오태식이 시켰나?
방장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맞아요, 교도관이. 오늘 밤에 당신을 병신으로 만들면 가석방 힘써주겠다고. 반하경은 방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서 전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고. 그날 밤 반하경이 수감된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반하경만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소장실. CC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구치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실패했습니다.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재소자 5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수화기 너머로 오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능한 새끼밥에 약을 타든 자살로 위장하든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 내일 재판 열리면 우린 다 죽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장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야간 순찰 담당 교도관을 호출했습니다. 오늘 밤 2034번에게 지급될 물이다 처리해. 어둠이 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반하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PC방. 반하경의 직속 부하였던 최 상사와 707 특임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하경 구출 작전을 위해 임시본부를 차린 상태였습니다. 현재 여론은 반반입니다. 국방부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대장님을 반란군이자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판에서 불리합니다. 정보 담당 대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 대장님이 방송에서 보여준 외장 하드는 압수당했잖아. 원본 서버를 찾아야 해. 최 상사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철민 대령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사님, 철민 씨가 깨어났어요. 정말입니까? 최 상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강 대령님이 뭔가 알고 계실 거다. 대원들은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강철민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상사를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네. 군화. 최 상사가 강철민의 전투화를 들어 밑창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업본이야. 대장님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나한테 맡기셨어. 이걸 법정으로. 강철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최 상사는 SD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반하경의 목숨이자 대한민국 정의의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들었지? 내일 재판이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법정까지 살아서 가야 한다. 하지만 놈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이미 민규만이 심어놓은 사복 헌병들과 조폭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올 때를 기다려 나오면 뺏어버리고 놈들을 묻어버려. 민규만의 신복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최 상사와 대원들이 로비로 나오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50여 명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그들의 살기는 흉흉했습니다. 내놔라. 좋게 말할 때 최 상사는 씩 웃으며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특전사 밥 먹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몸 좀 풀어볼까? 얘들아, 준비됐지? 준비됐습니다. 12명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 대 50명의 조폭. 뚫어. 최 상사의 고함과 함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당탕 퍽. 병원 로비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최 상사는 날렵한 발차기로 선두에 선 조폭의 턱을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각자 일당백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술을 익힌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원들의 체력도 떨어져 갔습니다. 상사님 먼저 가십시오. 여긴 우리가 맡겠습니다. 후배 대원 하나가 조폭 3명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같이 간다. 시간 없습니다. 대장님 살려야죠. 빨리요. 최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이 처절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법원을 향해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검은 세단 서너 대가 굉음을 내며 최 상사의 뒤를 쫓았습니다. 빗길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레이스. 최 상사는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놈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세단들은 집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세단이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휘청거렸지만 최 상사는 기적적인 균형 감각으로 버텨냈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법원이 보인다. 하지만 법원 앞 사거리. 대형 트럭 한 대가 최 상사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민규만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젠장. 최 상사는 브레이크를 잡는 대신 인도로 오토바이를 몰아 점프대를 타듯 계단을 날아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붕 떠올라 트럭 위를 넘어갔습니다. 쿵쿵. 착지와 동시에 타이어가 터졌지만 최 상사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법원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서울중앙군사법원 대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법원 밖에서는 반하경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반하경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독이 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구치소장이 건넨 물에서 나는 미세한 아몬드 냄새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석에는 군 판사 박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태식의 입김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찰관 역시 반하경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반하경은 군사 반란 및 상관 모욕 국회 모독죄 그리고 군수물자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찰관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박준장이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반하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갑찬 손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죄가 있다면 추위에 떠는 병사들을 외면하지 못한 죄 그리고 부패한 당신들의 치부를 덮어주지 않은 죄뿐입니다. 닥치시오.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법정을 모독하고 있어. 법정? 이곳이 법정입니까가 아니면 저 범죄자들의 세탁소입니까? 반하경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비웃고 있는 오태식과 민규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훔쳐간 수천억 원의 혈세와 병사들의 피는 보이지 않습니까가 판사님 당신의 양심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경위. 저 여자 임마가. 끌어내. 박준장이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헌병들이 반하경을 제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법정 문이 거칠게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최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증거 있습니다. 최 상사는 비틀거리며 검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반하경이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증인이다. 반하경의 카리스마에 헌병들이 주춤했습니다. 최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SD 카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안에 오태식과 민규만이 사주한 살인교사, 방산비리,
그리고 판사님께 건네진 뇌물 내역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태식과 민규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가짜야. 뺏어. 오태식이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켜고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하경의 변호인단이 재빨리 SD카드를 받아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스피커에서 민규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불량 방탄복 차액 500억은 오 의원님 스위스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하경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세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반하경 만세. 저 쓰레기들 잡아라. 박준장은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오태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민규만은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반하경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군.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뚜벅뚜벅 오태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태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장군. 아니 하경아. 우리 대화로 하자. 내가 실수했어. 반하경은 오태식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그 대가는 법이 아니라 역사가 물을 것이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병사들의 고통을 느껴봐. 반하경이 뒤로 돌아서자 헌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하경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반하경은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죄가 아니네. 군복 입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된 거야. 법정 밖으로 나온 반하경을 맞이한 건 수만 명의 시민들과 꽃가루였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강철민 대령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작전 완료했습니다. 차장님. 반하경은 달려가 강철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강 대령.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죽어간 정의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광판을 채웠습니다. 오태식 의원, 민규만 중장 긴급 체포. 방산 비리 게이트 수사 본격화. 반하경 중장 무죄 석방. 국민 영웅의 귀환. 반하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있나 고태산. 그리고 썩어 빠진 별들아, 이게 진짜 군인이다. 그녀는 다시 군화끈을 조여 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병사들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가자. 부대로 복귀한다. 반하경의 짧은 명령에 최 상사와 부하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설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란도를 타고 다시 전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의전 차량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대회의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때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붓는 빗줄기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육군의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반하경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재판 직후 대통령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개혁의 적임자는 오직 반하경뿐이라며 그녀를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육군 전권을 맡긴 것입니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자 역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장의 탄생이었습니다. 반하경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편한가? 그녀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내 부하들이 전방에서 비를 맞으며 경계를 서고 있는 이 시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있으니 편안하냐고 물었다. 장군들이 헛기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건 회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통보를 하기 위해서다. 반하경은 강철민 준장대령에서 진급에게 손짓했습니다. 강철민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장성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장군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역 지원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직 해임 및 파면 통지서였습니다. 여기 있는 50명 전원 민규만 오태식 라인에 줄 서서 진급한 정치 군인들이다. 너희가 골프 치고 룸살롱 다닐 때 쓴 법인카드 내역 병사들 부식비 빼돌려서 만든 비자금 내역 전부 확인했다. 한 소장이 억울하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가지고 전원 옷을 벗기다니요. 이건 숙청입니다. 관행. 반하경이 단상을 내려와 그 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병사들 밥 굶기고 썩은 건빵 먹이는 게 관행인가? 동상 걸린 병사 꾀병 취급하는 게 관행이야? 그따위가 관행이라면 내가 오늘부로 그 관행이라는 단어를 육군 사전에서 지워버리겠다. 반하경은 소장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두두둑.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세금 도둑일 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원 헌병대로 이첩해서 형사처벌받게 할 테니까 연금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총장님, 제발 한 번만. 끌어내.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쳐 부패한 장군들을 줄줄이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비명과 절규가 가득 찼습니다. 반하경은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참된 지휘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운가? 남은 장군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정직하게 지휘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이제부터 육군은 다시 태어난다. 계급장이 벼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육군 본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반하경의 대청소는 육군을 넘어 국방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산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로비스트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랐지만 군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하경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 결제 도장만 찍는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헬기 띄워 전방으로 간다. 총장님, 폭우가 쏟아집니다. 위험합니다. 내 새끼들이 저 빗속에 있는데 어미가 방구석에 있을 수 있나. 가자. 반하경은 다시 야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개혁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취임 1년 후 강원도 양구 21사단 최전방 GOP.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이 마비되었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통신마저 불안정했습니다. 해발 1200m 고지에 위치한 21사단 63초소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보급로가 막힌 지 3일째 식량과 난방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난방 보일러마저 고장. 나 병사들은 영하 25도의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통신이 안 터집니다. 배터리도 다 돼갑니다. 무전병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중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제설차가 오고 있을 거야. 하지만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꽉 막힌 눈 덮인 산길을 뚫고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도 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봐라, 누가 온다. 경계병이 소리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수십 명의 인형이 삽을 들고 눈을 파헤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반하경 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장군의 정복이 아닌 병사들과 똑같은 야전 상의를 입고 직접 삽질을 하며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강철민 준장과 특전사 요원들이 배낭에 비상식량과 등유통을 짊어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초소의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육군 최고 사령관이 헬기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그것도 삽질을 하며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반하경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초소문을 열었습니다. 애들 무사하냐, 늦어서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총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헬기가 못 뜨면 걸어서라도 와야지. 내 새끼들이 굶고 있는데 눈이 문제냐? 반하경은 등 뒤에 맨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핫팩과 전투식량 그리고 비상용 등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먹여, 그리고 불 피워. 반하경은 지친 기색도 없이 직접 버너에 불을 붙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이등병에게 다가가 자신의 핫팩을 쥐어주고 언보를 감싸주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다. 대장이 왔으니까 아무 걱정 마. 이등병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실컷 울어라. 반하경은 이등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총장의 품은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반하경은 관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차가운 침상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경계 근무를 나가는 병사들의 군화끈을 직접 매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머슴이고 자부심을 가져라. 다음 날 아침 날이 개고 제설 헬기가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총장과 병사들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우회로 뭉친 군인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구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설로 남았습니다. 반하경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땀 흘리는 리더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3년 후 충청남도 논산. 반하경은 4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녀는 정계 진출이나 대형 로펌의 고문 자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러브콜을 뒤로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반하경은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읍내의 작은 베이커리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봄날의 빵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고 반하경이 들어서자 주방에서 제빵복을 입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 청년은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바로 한권 일장에서 황병산 훈련장 혹한속 동상으로 손을 다쳤던 김일병 아니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빵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장군님.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하경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군은 무슨 이제 그냥 동네 아줌마야. 빵 냄새가 좋아서 홀린 듯이 들어왔네.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민주는 허둥지둥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반하경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자네가 여기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소문이 육군본부까지 들리던걸. 과찬이십니다. 앉으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빵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민주는 정성스럽게 구운 단팥빵과 따뜻한 우유를 내왔습니다.
반하경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자네 손맛이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그때 장군님이 제 손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저 빵 못 만들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하경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저녁 선물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최고급 핸드크림이 들어있었습니다. 3년 전 황병산의 그날처럼 말입니다. 밀가루 만지면 손 거칠어지잖아. 관리 잘해. 그 손은 아주 귀한 손이야.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의 손이니까. 민주는 핸드크림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아니, 차장님. 아니,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 부를 때 편하게 불러 누님이라고 해도 되고.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반하경은 빵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군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존중받으며 복무합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보고 부조리는 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 봄은 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썩은 가지를 쳐내고 병사들의 언손을 녹였으니까요. 반하경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파람을 불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뒤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걸어온 지난날의 혹독했던 겨울을 위로하듯이.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님. 어디선가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반하경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멋지게 답했습니다. 의상 작전 끝. 전설적인 군인 반하경.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로 남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